남과 여. 혼전한 채 누워있던 여자는 장백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해왔을 때 가정폭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자의 발치에 한 남자가 잔뜩 웅크린 채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그가 보호자라 짐작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 기척을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동 없는 검은 뒤통수를 쏘아보았다. 침대 위 여자의 의식은 혼미했다. 옹송그린 남자의 등을 흔들었다. 보호자분, 정신 차리고 묻는 말에 답해주세요. 남자는 일그러진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굵은 손톱 자국으로 난 상처가 피부 위로 붉게 부풀러 올라 있었다. 여자가 낸 절박한 저항의 흔적이라 생각했다. 남자는 내 눈길을 피했다. 얼굴 위 붉은 줄이 내 시야 밖으로 벗어났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나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손상기전을 수없이 들어왔다. 외과의사 초년 시절에는 보호자라 마르는 남자들이 뱉는 말을 믿었다. 그 말을 손상기전으로 분석해 수술을 시작했다가 전혀 다른 문제를 발견하곤 했다. 무언가에 맞고 찔려 망가진 환자의 장기를 수술하며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더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침대 위의 여자 몸에서 굵은 상처 자국이 꿈틀거렸다. 손에도 아문 지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나는 상처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들고 있던 차트를 펼쳤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이미 CT 촬영을 마친 후였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미 쇼크 상태인 환자의 내부 장기는 파열돼 출혈이 심했다. 터져나간 비장이 피를 뿜고 있을 것이다. 남자의 거짓말을 일일이 짚을 시간은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다. 급히 기관삭관을 하고 마취과에 도움을 청했다. 항생제 반응 검사와 수술에 필요한 기본 검사를 했다. 가해자가 분명할 남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욕지기가 치솟았다. 남자는 여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물었다. 그의 불안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었다. 환자를 수술방으로 올리고 갱의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술방 앞에서 소독약이 묻은 솔로 손끝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도 비벼 뭉개보려 애썼다. 드물지 않은 일이고 내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치졸함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결론이었다. 조교수 시절의 일을 나는 기억했다. 어느 새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외침이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경찰 서너시 들이닥쳤다. 그중 하나는 여자를 업은 채였다. 경찰의 상의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급히 달려들었다. 피는 여자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경찰이 임시방편으로 묶어둔 손수건은 이미 축축한 피덩이였다. 상처에서 솟은 피는 손수건을 적신 뒤 여자를 업고 온 경찰의 뒷목을 타고 근무복 점퍼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경찰들이 의식 없이 늘어진 여자를 침대에 눕혔다. 곧장 기관삭관을 하고 수액부터 쏟아부었다. 피로 흥건한 손수건을 여자의 목에서 빼냈다. 목 우측편에서 깊은 자상이 있었다. 그 틈으로 속류관이 터진 듯 핏물이 울컥울컥 흘렀다. 여자를 업고 온 경찰은 땀과 피로 뒤범벅이었다. 곁에 있던 동료가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여자의 목을 찌른 것은 과도라고 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과도로 여자의 목을 겨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과도에 찔렀다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과도한 히스토리 테이킹은 귀한 시간을 지체할 뿐이고 또한 환자의 목숨을 갉아먹는다. 여자를 곧장 수술방으로 올렸다. 사이렌 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응급실 복도에는 환자를 실은 침대바퀴 소리만 크게 울렸다. 환자의 환부는 넓지 않았으나 깊었다. 우측 경동맥이 열려있고 경정맥은 잘려나갔으며 칼끝이 갑상선 우엽을 헤집어 놓았다. 신부경부까지 가는 길목 대부분에 성한 근육과 혈관들이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기도는 열리지 않았다. 그 덕에 숨이 붙어 병원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 외상을 입은 사람의 생사는 오로지 환자 치료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템포에 달려있다. UC 샌디에이고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에 대해 배울 때 호이트 교수는 묵직한 중저음으로 말하곤 했다. 템포,
템포, 템포. 그는 늘 단어마다 악센트를 주었다. 의미는 다양했다. 환자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는 템포, 헬리콥터를 이용해 곧장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템포, 병원 도착과 동시에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템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템포,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하다 퇴원하기까지의 템포.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최대한 빠른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환자의 목숨은 건져진다. 눈앞의 여자 역시 수술방에 이르기까지의 템포가 지켜진 덕분에 숨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취과 박성윤 교수가 빠른 속도로 라인을 확보하며 사람들을 급히 혈액은행으로 보냈다. 혈액이 더 필요했다. 빨리 얼른 가서 혈액 가져와. 이러다 넘어가겠다. 다급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물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시작하시죠. 얼마 못 견디겠어요. 칼로 난도질 당한 부위 주위로 절개창을 확장하여 빠르게 치고 들어갔다. 잘려나간 경부의 근육다발과 작은 혈관들 사이로 칼이 지나갈 때마다 피가 솟구쳤다. 지혈과 박리를 반복했다. 수술적 술기는 빨라야 한다. 박성룡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속도 이상으로 환자에게 대량으로 피를 주입하며 간신히 버텼다. 나는 속도를 더해 수술을 끌고 나갔다. 주요 출혈 부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핵심이었다. 누가 더 빠를 것인가. 피를 쏟아내고 쏟아붓는 사이에 내 손끝에서 출혈이 잡혀나가야 희망이 다시 일어난다. 환자가 버리는 피와 받는 피의 속도를 비례식으로 할 때 내 손에서 잡히고 뚫리는 피들은 초 단위로 달라지는 변수가 되어 여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고차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수술은 늘 난전이었다. 칼끝이 헤집어 놓은 부위까지 간신히 도달하자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대구경 혈관들과 헤집어져 쪼개진 갑상선 의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정맥은 재건이 힘들어 잡아매며 처리했으나 경동맥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다. 추후 협착이 올 수도 있었으나 측면 봉합 재건술을 했다. 잘라 묶고 처리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나았다. 지나치게 사방으로 갈라져 나간 갑상선 우엽의 일부를 절제했다. 각종 경부의 근육들을 재건하고 배액관을 삭간한 후 수술을 마쳤다. 요동치며 피를 뿜던 혈관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싸움을 끝낸 장수처럼 기진한 채 마스크를 벗으며 비로소 크게 숨을 쉬었다. 함께한 스태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수술방을 빠져나왔다. 여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틀을 버텼다. 수술 전 출혈이 워낙 심해서 쏟아놓은 피와 각종 수액치료 여파로 폐부종이 왔다. 그래도 여자는 이틀 후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스스로 숨을 쉬었다. 경찰이 법원 제출용 진단서 발급과 진료기록부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사건 현장에서부터 경찰이 관여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은 처리 과정이 비교적 명쾌하다. 경찰에서 시작하여 대부분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기소를 담당해 법적으로 처분한다. 나는 그때그때 필요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자상의 경우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보내오거나 초임 검사들이 직접 병원에 와서 묻곤 했다. 나는 가해자가 찌른 자세부터 칼이 피해자의 몸을 가르면서 휘젓고 다닌 궤적까지 의학적 소견에 준한 답변을 해주었다. 여자는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 형사들이 내원해 조서를 받았다. 살아있어야 억울한 일을 면한다. 피해자가 죽어버리면 오직 살아있는 자의 말만 남아 죽음은 각색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살아나도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칼에 찔린 여자를 남자가 데려왔고 여자는 겁에 질려 입을 닫았으며 흔히 남자는 사고의 원인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수술 전 남편이 찔렀다고 했던 여자는 자신의 우측 경부를 반으로 가르며 파고 들어간 심한 자상을 제 실수라고 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지겨웠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웃었다. 지나간 말은 없는 것으로 삼았다. 여자는 제 상처에 대해 해명했다. 마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거기에 우연히 가위가 세워져 있었으며 세워진 가위날에 정확히 경부를 찔렸다고 했다.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형사를 붙들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형사는 관할 지역의 개념에 대해 내게 길게 설명하며 다친 여자가 직접 경찰서로 신고하러 올 것을 강조했다. 죽다가 살아나서도 자기 말을 바꾸는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갈 리가 없으므로 형사의 말은 무의미했다. 이런 아기 같은 상황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다.
연인이 연인을 칼로 찔렀고 부모가 자식을 밟아댔다. 자식의 주먹질에 부모가 쓰러졌고 손자의 발길질에 노인이 의식을 잃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은 대부분 경미했다. 밀어젖히다 가볍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것이 심각한 구타로 이어졌다. 폭력은 그렇게 깊어지며 번져나갔다. 밖에서 일어나는 주먹다짐과 칼부림이 집안에서도 빈번했으나 피해자들은 대개 침묵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상대를 벌하지 않았고 생계가 상대에 달려있어 벌하지 못했다. 외과 동기 정용식과 윤태희를 찾아갔다.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간혹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용식은 대체로 신중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윤태일은 어떻게든 세부적인 대안을 일러주려 애썼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둘 모두 난감해 보였다. 둘 다 남녀 간의 일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병원 내에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도 수차례 찾아갔다. 그곳 직원들은 늘 바빴고 돌아오는 것은 원론적인 답뿐이었다. 환자 본인이 먼저 고발을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몇 번을 물어도 그 말만 반복해대는 센터 여경에게 난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경찰은 내 눈빛을 받고도 건조한 말투로 답했다. 저희 지금도 업무 증거로 바빠서요. 규정이 있어요. 피해자가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때 그 여경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마음이 달아빠진 이유로 나는 웬만하면 이런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나사를 조이듯 환자가 죽지 않도록 수술만 했다. 시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료적인 일들이 쌓였고 타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에는 일상이 너무 피곤했다. 손끝에서 소독약을 헹궈내며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용 장갑을 끼고 실드 마스크를 쓰고 수술대 앞에 섰다. 수술대 위에 누운 비장이 파열된 여자를 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상처는 없었으나 그 속의 장기들은 으스러졌을 것이다. 내가 쓰는 칼로 복벽의 정중앙을 갈랐다. 의사가 쓰는 칼은 매우 작다. 손톱만한 칼날을 20cm 정도의 칼대에 부착해 사용한다. 한 번 사용한 칼날은 버려지고 칼대는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다시 쓰인다. 가해자가 휘두른 칼과 내가 쓰는 칼. 수술방 간호사가 수술칼을 손에 쥘 때마다 나는 칼의 의미를 생각했다. 의사의 칼이라고 항상 안전한 칼이 아니다. 의사의 칼도 실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칼을 조심히 써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나 외과 의사나 다름없다. 의식 없는 여자의 뱃속에는 이미 피가 가득했다. 여자는 제 피를 절반 이상 쏟아냈으므로 이름도 모르고 만날 일도 없는 이에 낯선 피가 여자의 생명을 이어가는 불씨였다. 온기 없는 흰 무용 등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칼날의 흰빛이 어른거렸다.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출혈 부위를 찾았다. 장간막에 분포한 혈관과 파열된 비장조직의 속살 사이로 끊어진 혈관들에서 피가 솟구쳤다. 튀어오른 피가 실드 마스크를 적시며 흘러내렸다. 서큘레이팅 너스 자리에 유광이가 달려들어 그 피가 수술 필드로 떨어지지 않게 재빠르게 닦아 걷어냈다. 우리는 일단 근위부의 혈관들을 톤실과 라이트 앵글로 잡아 들어갔다. 마취과 선생님, 메인 블리딩 포커스 잡았습니다. 팽팽히 당겨져 끊어질 것 같던 긴장이 풀렸다. 수술방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았다. 수술방에 있던 마취과 의료진의 절반은 옆방에서 벌어질 후속 수술을 대비하며 철수했다. 한 줄기 바람 같은 여유가 찾아왔다. 간호사 한 명이 음악을 틀었다. 온 신경이 곤두서 깨질 것 같은 정막에서 벗어나 옆방에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수술이 시작됐다. 장간막을 봉합하고 파열된 비장을 적출했다. 은색 스테인리스 통에 손바닥보다 작은 비장이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담겼다. 비장의 크기만큼 여유가 생긴 환자의 몸속을 세척하면서 추가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장간막 이외의 다른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배액관을 삽입하고 복벽을 닫았다. 중환자실로 여자를 옮기면서 나는 마취과 의료진과 수술방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여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었다. 나는 여자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경찰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오고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병원에 법무팀과 원무팀이 있으므로 그쪽에 인계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여자가 깨어나고 사고 경위는 뒤바뀌었다. 처음에 남자에게 맞았다고 했던 여자는 문고리에 배를 부딪혔다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의사로서 해야 할 말만 전했다. 돌아서는 내게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고 수간호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여자가 처음에는 남자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까지 물었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안타까워했고 분하게 여겼다. 난 그들의 선한 분노를 무심하게 보아넘겼다. 사고 경위는 여자의 실수인 것으로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고 여자는 잘 회복해 퇴원했다.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던 날 나는 실제 사고 원인을 물었다. 여자의 대답은 같았다. 대부분의 경우 그랬다. 나는 다시 물었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하셔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 치료가 잘 되었으니 제가 더 관여할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분 같은 상황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라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여자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며 망설였다. 이 또한 예상했던 바였다. 저는 정말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의료보험도 잘 받으실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맞아서 생긴 사고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보조해주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실을 숨기다 보험 처리가 확인되고 나면 대부분 구체적인 경위를 털어놓는다. 여자 또한 같았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배운 것도 딱히 없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아빠가 필요해요. 이걸 문제 삼으면 이혼해야 하는데 막상 이혼하면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비교적 정교한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던 여느 답들과 다름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로부터 듣는 사고 경위는 대략 이러했다. 지나가던 남자가, 처음 만난 남자가, 연인이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때리고 제정신으로 칼을 찔렀다. 여자를 잡아던지고 가구를 들어 여자에게 던졌다. 가구 모서리는 여자의 약한 몸을 짓이기고 들어가 내부 장기를 찍어내며 터뜨렸다. 그럴 때 오로지 제일 질긴 신체 조직인 피부만이 온전히 붙어있다. 폭력의 강도는 점차 세졌으나 서서히 끓어가는 물 온도에 익숙해져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개구리처럼 여자들은 앞으로 더 맞고 살이 썰려 나갈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가벼운 사랑 싸움이라는 말에 구역질이 났다. 10중 8구는 점차 더 심하게 맞겠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짐작조차 못해 유감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인내를 높이 볼 수도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따로 있었으나 그들은 업무 증가로 힘들다고 했다. 그런 문제들에 고작 의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지에 선 말단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업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일 뿐이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이국정 교수님의 골든아워 1편에서 남과 여라는 챕터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요점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책 내용은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저는 한 편의 의학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몰입도 높게 골든아워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후루룩 읽어버리고 싶진 않아서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네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 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요. 생과 사합의 의사들의 깊은 고뇌도 느낄 수 있고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만드는 책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